이 나라국 사실 저희가 이제 헛소리 금지곡을 여러 개 꼭지를 다루는데 오늘은 진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좀 다뤄봐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윤석열, 김건희 세트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윤석열 씨가 드디어 재구속됐습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에요, 진짜. 정상화가 됐다는 마음이 드는데요. 근데 또 사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특검이 출범한 지 18일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 것 같아요. 네, 특검이 주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군경동원 국회 무력 봉쇄, 여기에 증거인멸 시도, 도주를 길기도 합니다. 이어서 이것까지 묶어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씨가 지난해 12월 27일과 28일 국방부와 경찰 지휘부에 계엄 준비를 지시했고 실제로 박정하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김기현 전 경찰청장, 심지어 노상원 전 국방부 정책실장과 비아폰으로 연락하며 움직인 사실이 추가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특검 내부에서는 99%가 아니라 100% 체포영장이 발부될 사안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범죄 중대성과 증거 인멸성, 도주 우려성 요건이 모두 갖춰졌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야, 진짜 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사실 이번 영장 청구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전에도 구속을 이제 시켰었고 이제 다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번과 이번은 이제 뭐가 달라서 이번엔 또 구속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사실 지난 3월에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씨가 구속 취소로 풀려났던 거는 이제 123일 정도 되었는데 다시 지금 구속된 거잖아요. 과거 체포영장은 이제 경호처 직원들과 참모들이 진술을 회피했고 그리고 증거가 부족하다, 도망갈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기각되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강희궁 전 경호처 행정관과 김성훈 전 경호처 경호관 등이 윤석열 지시로 국회 진입 저지 개혁을 세웠다라고 진술을 번복했고 비아폰 기록을 삭제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각 사유들로 많은 것들이 이제 진술이 나오면서 이제 구속영장에 이제 변함이 없는 내용들로 다시 구속이 된 점이라는 거. 근데 윤석열 씨는 사실 원래부터 구속이 돼야 됐던 사람인 거죠. 그렇죠. 풀려난 게 이상한 거죠, 사실. 풀려 있던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했을 뿐이고 그게 속도에 있어서 뒤처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특검이 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한 가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이게 20일밖에 지금 현재 구속이 안 돼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당연히 못 나오는 게 맞지만 이대로 쭉 그대로 계셔야 되는 게 계시는 게 아니라 있어야 되는 게 맞지만 뭔가 시간에 쫓겨가지고 특검이 놓치고 가버리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조금은 있어요. 사실.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기소 내용에 좀 이렇게 빠진 부분이 있으니까. 빠진 부분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서부지검 난동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많은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좀 잘 이렇게 좀 잡아가지고 그 꼭지가 어떤 부분이었는지 뭐가 진짜 문제가 됐던 부분이고 어디가 어떻게 연루가 돼 있었는지를 좀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내용들이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모두 다 잘못된 거죠. 근데 일이 많아진다는 건 또 그만큼 입증을 해야 되는 사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증을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빠르게 좀 입증을 해가지고 제대로 좀 이 사람을 좀 이렇게 형량을 좀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특검이 좀 잘 방어를 해줬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제 구치소에 들어갔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제 두 번째 구속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때는 대통령 때 있던 거고 지금은 아닌 상태로 있는 거니까 사람들이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첫 번째 구속과 지금의 구속 좀 어떤 부분이 좀 대우가 다를까요? 네,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내란 혐의로 2차례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기도 힘든데. 지지자들이 윤 어게인 말씀하시더라고요. 윤 구속 어게인. 네, 최초로 2번 되신 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현직 대통령일 때 구속이 되었고 두 번째는 일반인 신분일 때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수감 생활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현직 대통령이었던 만큼 경호들이 구치소 안에서 대기를 했고요. 그리고 의사들도 24시간 대기를 했고 여러 가지 대통령에 맞는 조치들이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반인이다 보니까 교정당국으로 경호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수용 생활을 시작했고 수용복을 입고 머그샷을 이렇게 찍었던 상황이고 지문 채취와 신체 검사를 받았다.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 그런 독방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수용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대통령으로서 이 대통령의 어떤 지위에 맞는 어떻게 보면 구속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평범한 사람들과 동일한 어떤
상황에서 거의 동일한 상황에서 지금 그렇죠. 수감 생활을 하는 거네요. 근데 이제 독방이라고 해도 사실 저희가 뭐 구치소 안 들어가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잖아요. 네, 구경은 가봤습니다. 구경 가봤는데. 구경 가봤어요. 근데 구치소라는 곳을 잘 모르니까 어떤 식으로 좀 지내는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사실 뭐 박근혜 이명박도 다 구치소에 있었고 까반도 가고 다 있었는데 이게 한 3평 정도 돼요. 3평. 3평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 저희 스튜디오의 한 4분의 1 정도 크기예요. 거기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뭐 TV, 뭐 침대, 화장실, 샤워실, 세면대 이게 다 있는 거거든요. 샤워실은 없죠. 네, 예, 그죠, 화장실만. 그죠. 화장실. 네. 네. 아, 거기서 이제- 씻기까지? 이제 그런 게 다 있죠. 근데 네. 이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나 범죄자들은 오히려 밥도 주지, 운동도 시켜주지, 자격증도 따게 해주지. 그걸 가게를 가면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윤석열처럼 자기가 자유분방하게 자기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거기 독방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사람이 미치기 시작합니다. 독방 사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저렇게 지금 생긴 거잖아요. 화장실 있고 싱크대 있고 책상 겸 밥상 있고 선풍기 있고 선풍기 밑에 가로치고 에어컨 없음 이렇게 딱 써 있네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크로비스타 같은 데 살다가 저기 독방 들어가가지고 사람들도 못 만나고 하는 거 보니 얼마나 답답해서. 그리고 그렇죠. 그 윤석열 씨의 어떤 개몽됐다고 이제 유명한 그 변호사분 계시잖아요. 그분 이제 말씀으로는 이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은 밖에 나가서 이제 운동을 하려면 어쨌든 전 대통령 신부이다 보니까 운동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운동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 독방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죠. 샤워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남들과 비슷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나 답답할까. 그렇게 자기 맘대로 살다가 저기 들어갔으니 아주 꽃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방금 나온 사진도 굉장히 넓게 나온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저기 다인실 구조고 실제 독방은 저거보다 훨씬 작습니다. 예. 불도 사용 못 하지 않나요? 그럼 계란말이도 못 만들어 먹을 텐데. 아니, 근데 밥을? 아니, 근데 밥은 지금 어떻게 먹어요, 그러면? 밥은 제가 알기로 이제 첫 식사로 미니 치즈빵, 찐감자, 소금, 종합 과자류 이런 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매일 뭘 먹는지 커뮤니티에 게시가 된다고 합니다. 아, 그럼 윤석열 식사 따라하기 약간 전매추 약간 그런 식으로 네, 나올 수 있겠네요. 저녁에는 고추장 불고기, 콩나물국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아니 우리 국힘 의원분들은 이 식단을 잘 이용해가지고 같이 식사 좀 같이. 하셔야겠네. 아, 저기 뭐 식단표 보여주셨는데요. 저런 식으로 사실은 그 구치소에서는 한 달치 식사가 먼저 공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 먹는지 볼 수 있고. 급식소처럼. 저게 한 끼에 한 1,700원 정도 되는 어떤 예산으로 꾸려진 식사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면 저보다 잘 먹는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지금 아침도 못 먹고 방송 때문에 지금 저녁도 못 먹었는데 지금.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의리 없다고 느껴졌어요. 왜요? 현직 대통령일 때는 이제 체포하러 갈 때 막 관저 앞을 45명의 국회의원들이 지키고 막 경비견처럼 앞에 이러고 있고 했는데 맞아. 지금 들어갈 때는 아무도 오지 않았단 말이죠. 윤상현 의원조차 오지 않았는데 참 의리 없고 쇼도 못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윤석열 의원은 지금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본인 코가 석자라. 지금 하기 지금 이제 바쁜 본인 상황이야. 코가 석자라. 근데 지금 이제 구치소에 들어갔지만 사실 말씀해 주신 건 아직 기소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란 재판에 출석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일 때도 옛날 대통령처럼 좀 경호를 받고 막 이런가요? 아니요, 이제 경찰 경호 차량이나 경호 인력이 아니고 교도관과 호송 차량에 의해서만 이동됩니다. 즉 전직 대통령이 아닌 구속된 미결수 신분으로 법원에 오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꼴 보기 싫은 장면을 이제 안 보겠네요. 막 무슨 대통령 무슨 행진하듯이 막 오면서 이제 했었잖아요. 근데 또 이제 사실 이번 재구속도 아주 원활하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안 오려고 버팅기고 하다가 이제 또 워낙 이제 윤석열 씨가 이제 법기술자니까 그런 것도 잘 알고 하니까 굉장히 버팅인 것 같은데 구치소 들어간 이후에도 이런 구속 수사들에 적극적으로 출석 안 하고 이럴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뭉개면 뭐 강제구인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까봐 특검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 강제구인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출석 거부를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강제로 데려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특검은 이미 이 내용을 윤 전 대통령한테 통보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는 출석 회피가 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단히 못을 박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조금 걱정되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법 기술자였잖아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많이 경험해봤을 거고 많이 다뤄봤을 건데 어떤 핑계들 만들어서 출석을 거부하지 않을까 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벌써 아프다 몇 개 생각이 나요. 뭐 당뇨가 있다 아프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힘들다, 병이 있다, 병원에 가야 될 것 같다, 변호인을 만나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이 줄줄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번 첫 번째 구속과 두 번째 구속은 아마 마음가짐이 많이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머리를 써가지고 이거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형량을 줄여보려고 전 노력을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회피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구나. 그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라도 형량을 좀 줄여야겠다. 그리고 그 형량을 줄이는데 제가 봤을 때 주력을 할 거는 정말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몇 가지들을 빼려고 아마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몇 년 뒤에 당연히 나오면 안 되지만 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또 사회를 팔개치고 다니는 상황이 생겨버리면 그때 또 말하겠죠. 정유라처럼 지금 정유라가 최근에 나와가 최순실 그 딸이었던 정유라가 나와가지고 막 자기는 뭐 정권에 막 무슨 탄압을 당했고 뭐 이렇게 희생양이다 이런 말을 할까봐 저는 제일 걱정입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윤석열 씨가 본인이 잘못했다고 아직 믿지 않은 것 같아요. 지지자들 보이면 막 손 흔들고 기자들한테 저 사람들 안 보이니까 나와라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국민들한테 피해를 입혔으면 사과를 해야 하는데 지지자들 막 챙기려고 막 손 흔들고 하는 게 잘못함을 인지하고 있지 인지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맨 처음에 그 영장 심사 받으러 들어갔을 때 주머니에 딱 손 넣고 나오는 장면 보셨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분들은 너무 건방지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인데 심리적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건 약간 불안한 거예요. 네, 방어적 자세가 강한 방어적 거예요. 자세가 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닥쳐올 지금 시련들을 사실 검찰이라서 검찰 출신이잖아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사실 정상대로만 간다면 지금 앞으로 세상 빛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 농후하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니 바지 춤 정리하려고 바지춤 정리하려 넣었다가 정리하려고 넣었다가 또 걸린 거지. 아니 바지는 원래 거꾸로도 입으시고 가지가지 입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아마 다시 나오시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국민들이 가만히 용납을 안 나와서 하죠. 돌아다니는 걸 볼 그런 처지가 아니라는 점. 그래서 두 번째 또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 윤석열 씨가 구치소에 들어갔다면 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바라시는 또 분이 계시잖아요. 바로 김건희 씨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 김건희 들어가는 거에 국민적 관심이 더 높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김건희 특검이 지금 거의 뭐 칙칙폭폭 뭐 아주 가열차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혐의가 사실 16개나 있어요. 근데 이 16개가 이게 그냥 뭐 하나가 아니라 이 혐의 안에 또 혐의가 있어요. 혐의 안에 또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세부적으로 쪼개면 거의 뭐 300개가 되는 거의 의혹이 있을 정도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나 복잡하고 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이제 언론에 나왔던 집사 게이트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앞서서 어쨌든 윤석열 씨가 지금 구치소에 들어갔고 집도 지금 압수수색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심리 상태도 좀 굉장히 많이 흔들릴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김건희 씨가 지금 이제 특검 수사로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동시에 이제 속도전을 벌이면서 들어가고 있잖아요. 김건희 씨를 향해서 칼끝이 3개가 확 타고 오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맞아요. 사실 지금 특검 수사가 사실 김건희 씨 빼고는 지금 진행이 안 돼요. 지금. 그렇죠. 지금 천공부터 집사, 삼부토검 뭐 다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게. 근데 이 상태로 근데 사실 지금 김건희 씨는 지금 자유롭게 지금 돌아다니는 자유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가족이라든지 또 이제 어머니 계시잖아요. 어머니라든지 변호인이라든지 측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계속 연락하면서 뭔가 이 증거 인멸을 시도할 수 있다 이런 걸로 보이는데 이거 빨리 신병을 확보해가지고 구속해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구속을 해서 수사를 해야 되고 증거 인멸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씨가 있었을 때는 어찌됐든 간에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기를 비호해 줄 수 있는 유능한 집사를 둔 거야. 방패만 윤집사를. 근데 윤집사가 들어가 버리면 일단 브레인이 먼저 빠지잖아요. 아까 대표님이나 성국님처럼 그 사람은 검찰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다뤄봤겠어요. 이걸 빠져나가는 방법들을 누구보다 알았겠지. 제가 봤을 때 조작을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 보고 혹 조작을 하더라도 이게 또 총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미 김건희는 이거 10,000개 중에 한 2개, 3개 조작한다고 뭐 혐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미 끝났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제가 보기엔 김건희 씨에게 연루돼 있는 의혹들 다 밝히잖아요. 그러면 진짜 미국 형량처럼 나와요. 300년. 아니 300년도 아니야. 내가 보기엔 진짜 뭐 10,000명 이렇게 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짜보면 쉽지가 않다. 1361년.
진짜 살아서 밖으로 나오시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그 정도의 이제 사이즈인 것 같은데 또 사실 여기서 좀 주목해봐야 될 점이 이제 측근들의 배신이라는 이제 키워드로 점점 권력을 이제 사실은 이제 윤석열, 김건희 씨가 권력을 사유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막말로 이제 끈떨어진 거예요. 윤석열이 감옥에 갔고 김건희 딱 봐도 지금 곧 들어가실 것 같은데 측근들이 지금이라도 자신의 어떤 안위를 보존하려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좀 내뱉을 거 내뱉고 정리할 거 정리해서 자기 살 길 찾기 지금 바쁜 상황이 점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집사 게이트가 또 이렇게 또 이제 공개가 되고 주목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나오는 김 씨라는 분이 있어요. 김 씨라는 분이 김건희 일가의 여러 일을 봐줬던 사람 중에 지금 하나인데 이 김 집사라고 부를게요. 김 집사가 지금 베트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 사람들이 도대체 김 집사가 누구냐, 김건희 측근이 누구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김 집사가 정확히 누구예요? 네, 윤 집사랑은 다른 인물이고요. 윤 집사 김 집사는 1977년생입니다. 연세대학교 법학과 출신이고 사회 첫 경력이 금융회사, 말 그대로 금융 엘리트 출신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서울대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김건희 씨를 만나게 됩니다. 김건희 씨가 72년생이니까 두 사람 나이 차는 5살. 5살 정도.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누나, 동생 하면서 굉장히 친해졌고 조별 과제나 과제물 제출도 김 집사가 해결해서 처리해줬다고 합니다. 아 숙제예요? 야, 씨 나이 먹어가지고 지금 최고 경영자 뭔지도 연세대 모르고 갔어. 최고 경영자 과정에 가가지고 연세대 나와서 MBA. 은행 다니다가 최고 경영자 과정 가가지고 남의 숙제나 하고 자빠졌었지. 이 사람도 지금 숙제 다 했어. 이 사람도 지금 보통은 아니네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숙제 수발 들던 분인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 숙제를 넘어서 가지고 이제 김건희 일가에 이런 깊은 인연을 맺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 수발이 학교 과제로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김 집사가 본격적으로 김건희 일가에 일을 하기 시작한 거는 바로 장모 사건 이후부터입니다. 장모 사건. 네,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 장모는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 라는 사건. 아 너무 기억나죠. 네. 나는 우리 장모는 10원 한 장 해주세요 이거 도리 너무 당당해서 믿을 뻔했어. 우리 진짜. 장미는 도촌동 땅 투자 사건 관련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인데요. 2013년부터 이제 도촌동 땅 투자 문제로 시끄러웠잖아요. 이 투자 과정에서 자금 증빙이 필요하자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서 제출합니다. 이 위조한 사람이 바로 김건희 씨의 오랜 지인 김 집사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 땅을 살려면 사실 이제 가라로 할 수 없으니까 아 진짜 땅 살 돈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 그러죠. 이 정도 있습니다라고 잔고 증명서를 내야지 이제 사실 계약이 되는 건데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네. 이거를 가짜로 만들어서 지금 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위조 덕분에 장모 최 씨는 100억대 부동산 투자를 시도했고요. 결국 투자 피해가 발생해서 27억 원의 과징금 그리고 징역 1년을 구형받고 21년에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아, 근데 이 집은 진짜 문제가 많네요. 엄마부터 사기꾼이지 주변에 알게 된 사람도 사기로 끌어들이지 본인도 사기꾼이지 이거. 그러니까 진짜. 아니 나쁜 사람들만 끌어모으는 힘이 있나 봐. 만류 사기꾼의 법칙 이렇게 끌어당기는 이게 있네. 나쁜 일을 심지어 너무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네. 네. 성실하고. 그렇죠. 근데 이것만 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파주형병원 부정급여 그때 우리 저번에 방송 때 그렇죠. 이야기했던 간식도 거지. 간식비 아끼는. 아끼는. 아. 그것부터 시작해서 코바나 콘텐츠, 그다음 비마이카 또 우리 상국님이 설명해 주실 것 같기는 한데 이 비마이카라는 회사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 김집사의 본격적인 역할이 나오기 시작해요. 아, 네, 그래서 아직 그럼 나온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나온 것도 아 아니에요. 위전 나온 것도 아니에요? 네, 아까 제가 성국님이 자료 준비한 거 딱 봤더니 이건 진짜 시작도 아닙니다. 아 큰일 나네. 네. 자 오늘 여러분 지금 김건희 특검 자체가 복잡한데 그 중에서 하나만 떼서 김건희 집사 게이트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복잡하니까 좀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 하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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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입니다. 16개 중에 16개 중에 아니다. 16개 의혹 중에 하나도 아니에요. 16개 의혹 중에 하나 안에 하나예요. 자 지금 갑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을 핵심적으로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김건희 씨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해온 김 씨가 권력과 연결된 특혜로 80억 원을 벌어간 구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단계적으로 이제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작해 보시죠. 네, 김 집사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부터 출발합니다. 김 씨는 은행 동기인 조 씨와 함께 비마이카라는 렌터카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갑자기 도이치모터스에서 BMW 50대를 싸게 장기 렌트 형식으로 제공받는 파격적인 특혜 혜택을 받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도 도이치모터스라는 데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씨 연결이 안 된 데가 연결이 안 된 데가 없네. 아니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이제 렌터카 회사를 차렸어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BMW 회사로부터 50대를 싸게 리스 받았다는 건데 아유. 이거
제가 지금 창업한 뭐 내일 50대 꽂아주나요? 이거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도이치모터스의 전 재무이사가 검찰에 진술을 했거든요. 권오수 전 회장이 김건희 대표의 후배가 하는 회사니까 그 회사를 잘 봐주라라고 말을 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김건희 씨는 코바나 콘텐츠 대표였고 비마이카 계열사 이사로도 이름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데가 없네. 연결된 관계가 되었던 겁니다. 이 특혜 덕분에 비마이카는 도이치모터스의 손잡은 회사로 시장에서 신뢰도가 올라가게 되어 투자받기, 제휴하기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야, 이렇게 사업할 수 있으면 저도 지금 내일 사업하고 싶은데요. 저도요.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진짜 굉장히 현타가 옵니다. 이건 진짜 특혜잖아요, 사실은. 특혜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은 보면 이제 도이치모터스의 이 말을 해줬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권력자의 전화 한 통이라고 보여지고요. 이후 2017년에 비마이카는 IMS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바꾸게 됩니다. 이때 회사가 합병과 구주거래 방식을 통해서 김 씨에게 자사주 5,400주를 몰아줍니다. 쉽게 말해서 김 집사가 거의 돈을 들이지 않고 회사의 지분을 손에 넣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좀 비정상적이어 보이는데 어쨌든 그 비마이카라는 회사의 주식을 김 집사한테 몰아준 거네요. 네, 이거를 외부 투자자가 34억에 사면서 김 씨는 막대한 차익을 챙기게 됩니다. 와, 아니 이거 지금 잠깐만 너무 빨리 진행돼서 근데 이게 거래가 지금 거의 없네요. 주식과 경영권을 주고 주식을 받아서 자기 주식을 5,400주 만든 다음에 누가 투자 들어오니까 바로 매도하고 34억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돈 벌기가 이렇게 쉬운가요? 이거부터 말이 안 되는 거고 합병과 구주거래 방식을 통해서 자사주 5,400주를 줬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문장부터 좀 이상한데.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 이게 뭔가 되게 단어가 있어 보이니까 이게 굉장히 합법적이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이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이거예요. 대표님이랑 처음으로 제가 이름 부르지만은 한나야 너 5,400주 줄게. 아 이거 회사예요 회사. 그냥 이렇게 줄게 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리고 어떤 회사가 예를 들어 주주 회사라는 거는 50% 이상 가지고 있으면 경영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각 주주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죠. 이렇게 주식을 함부로 이렇게 넘기고 이런 게 별로 가능하지 않은데 심지어 이런 엑시도 바로바로 진행된다는 게 참 신비로울 따름입니다. 요이땅한 거죠 요이땅. 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사실이 밝혀지는데 이 돈들을 또 받아간 주체들이 있어요. 이 주체가 이노베스트 코리아라는 법인이 있거든요. 이노베스트 코리아라는 법인의 이사가 김 집사의 아내였습니다. 결국 김 집사의 아내 명의 차명 법인을 통해서 IMS 투자 직후 주식을 팔아서 46억을 챙긴 구조가 확인이 된 겁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은 지금 말 들어보면 투자금 상당액이 지금 김 집사한테 들어갔다는 건데 근데 사실 저는 비마이카나 IMS 사실 뭐 들어본 적도 없는 업체거든요. 잘 나가는 회사예요. 어떻게 이렇게 투자를 잘 받는 거예요? 사실 뭐 뻥튀기를 하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보통 권력자의 전환통으로 얘기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사실 형식상 요식행위로 그런 것들을 맞춘 거죠. 그러니까 IMS라는 회사가 렌터카 업체로 알려졌지만 네. 지금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그런 회사는 맞는 거예요? 아닙니다. 2023년부터 자산은 556억이었는데 부채는 그 당시에도 1,413억에 달하는 자본 잠식 상태였습니다. 이야. 즉 부채가 자산보다 3배 많은 훨씬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사모펀드인 오아시스 에쿼티가 184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문제는 이 투자 과정에서 IMS의 심각한 재무 상황은 투자 제안서에 전혀 넣지 않았고요. 오히려 회사 가치를 1,290억으로 부풀려서 평가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겉으로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인 척 꾸며서 투자자들을 모았고요. 실제 사업 성과나 재무 건전성 같은 경우는 완전 뒷전인 상태였고 권력과 연계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그런 상황이다. 아니 근데 그러면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라는 거를 거의 감추고 투자를 받았다는 건데 투자 제안서에 뭐라고 써져 있길래 이게 사람들에게 투자를 한 거예요? 김건희. 네. 김건희의 측근이 제일 많은 것 같고요. 그렇지만 투자 제안서 봤을 때 IMS가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진 회사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거든요. 특히 3년 내 코스피, 코스닥 상장이라는 낙관적인 목표를 세우면서 빠른 성장과 높은 수익성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또 플랫폼 사업과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 같은 미래 성장 동력도 강조했는데 실제로는 이 핵심 사업들이 2년도 안 돼 중단됐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이런 허위 가장된 사업 전망과 상장 계획을 보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한 겁니다.
즉 심각한 재무위기는 철저하게 숨기고 그럴듯한 성장 스토리와 미래 비전을 내세워서 투자금을 유치한 허위 과장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표현님 이 회사 자체가 좀 약간 사기가 있네요. 이게 사기가 아니라 지금 딱 성국님 설명을 딱 들어보면 요익당한 거라니까요. 돈을 줄 사람, 받을 사람, 네. 권력이 필요한 사람, 이 돈으로 어떤 식으로 엑시트를 할 건지 모든 걸 한꺼번에 준비를 해놓고 따다다다닥 들어간 거고. 아까 그 우리 우리 김건희 씨 그 장모님 이거 장고증명 위조도 했듯이 뭐 이런 거 위조하는 게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 뭐 우리 회사의 뭐 장점이 뭔지 뭐 이렇게 사업 설명 안 하고 운영 자금을 받아야 되는 뭐 대출 관련되는 서류 같은 걸 준비를 할 때 진짜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은행장이야 예를 들어서 예. 저 사업주야 이거를 했어 넘겼어 나랑 사이가 안 좋아 이걸 보고 넘어가요? 안 넘어가죠. 안 넘어가죠. 근데 이걸 넘어가게끔 만든 사람이 누구야? 아.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있지 않으면 사실 좀 어려운 거라는 말인데. 근데 좀 제가 어려운 더, 게 아니라 예.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예. 네. 근데 좀 더 좀 짚고 넘어가면 사실 지금 들어보면은 회사가 운영도 안 될 정도로 빚이 많고 이 장밋빛 전망만 있는데 이런 회사를 2천억 원 넘게 기업 평가를 하고 200억을 투자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오아시스 이코티는 여기 왜 투자한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망하기 직전에 IMS에 200억 가까운 돈을 투자한 주체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카카오 모빌리티인데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약 30억 원. 아, 전체 그러니까 투자금의 이 15% 기업들이 정도. 이 오아시스 에쿼티한테 돈을 주고 그걸 다시 이제 IMS에 뿌린 거군요. 근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라는 모빌리티인 말이죠. 거죠. 우리가 아는 그 카카오톡의 카카오 모빌리티. 택시 부르는 거. 네. 예. 그런데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 시기에 이제 수조원대 상장도 준비했고요. 그리고 공정위로부터 콜 몰아주기 과징금도 받았고, 그리고 하이브와 SM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작 의혹이 터졌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금감원이 딱 정밀 수사를 하던 시기였다. 그런 타이밍에 30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내부적으로도 사실 이런 거 대응하려면 바빠 죽겠는데 망하기 직전인 어떤 렌터카 회사한테 30억 네. 투자했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내부에서도 투자 반대 의견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카카오 계열사 임원 출신이던 그 이사가 김 씨에게 투자해야 된다고 강하게 밀어붙여서 투자가 강행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또 투자하니까 다른 투자자들이 와, 카카오도 들어갔으니까 진짜 안전하겠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이구나 하고 믿게 만드는 그런 앵커 투자, 마중물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또 그러니까 제기됩니다. 카카오가 들어가니까 나머지도 좀 들어갈 수 있었던 어떤 믿음을 준 구조였던 것 같네요. 다른 데들은 어디 들어갔어요? 네, 두 번째로 효성, HS 효성의 계열사들이 각 10억, 10억, 총 20억, 그리고 여러 계열사들 나눠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조현상 부회장의 지배 아래 있었던 회사들이 계열 분리, 경영권을 방어할 때 그때 일시적으로 투자를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경영권 분리나 이제 계열 분리 같은 이슈가 있었을 때 방어할 때 어떤 이슈가 있는 상태에서 또 여기도 투자를 한 거네요. 네, 위험 그렇습니다. 있는 상태에서 계속 투자를 하네. 그 당시에 경영권 방어를 할 때 국민연금이 원래 이제 경영권에 대해서 반대할 거라는 예측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찬성표를 몰아주고 계열 분리가 성사된 시점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아 이런 시기가 좀 겹치는 네. 거네요. 이상한 냄새가 상당히 진하게 나는데요. 그럼 세 아주 심하게 번째는 또 납니다. 어디예요? 세 번째는 한국증권금융입니다. 한국증권금융. 네. 아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 모르시겠는데 저는 이제 경영학과 나왔잖아요. 경영학과인 사람들한테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신의 직장. 알만한 감춰져 있는 신의 직장 이렇게 불리는 곳이에요. 여기도 사실 공기업적인 성향이 강하잖아요. 맞습니다. 공공성이 굉장히 높은 금융기관이고요. 그리고 규모도 상당합니다. 50억을 투자했습니다. 아, 제일 많이 투자했네요. 네, 그리고 이 기관이 투자에 들어오면서 사실상 신뢰 보증 수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이 공공성 높은 기관이 왜 부실기업에 50억이나 넣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회사가 넣으니까 키움증권, 신한은행도 투자에 참여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런데 키움증권은 그 당시에 오너리스크로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이 났고요. 신한은행은 그 당시 금감원 종합 감사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재 리스크를 넣을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아니 지금 그러면은 카카오, 효성, 한국증권금융, 신한은행, 키움증권 여기 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망할 회사에 지금 돈을 몰아준 구조인데 이거 각자 다 문제도 가지고 있고 이거 사업성이 좋아서 투자했다고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은데요?
대표님 말 중에 정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회사의 공통점들이 뭐예요? 문제가 있네요. 문제가 있었죠. 자,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뭐예요? 해결해 주는 해결해 거죠.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럼 해결은 누가 해줘야 돼요? 권력자가 해주죠. 권력자가 해줘야겠죠. 이 구조라니까요. 이 구조로 계속 돌아가. 그리고 이 구조 여러분들 우리가 그때는 어린 나이였을지는 모르겠지만 기억 안 나세요? 박근혜, 박근혜 때. 최순실. 최순실, K미르 그때 있었던 일들이랑 똑같은 형태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저희가 얼마나 안타까운 대한민국에 살고 있었냐면 윤석열은 전두환처럼 내란을 일으키고 김건희는 최순실처럼 국정을 농단했어요. 이 둘의 합작의 모든 합의체가 윤석열, 김건희였다니까. 저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 대가성이 있는 그 당시에도 대기업들이 그렇죠. 대가성 21재단에 돈을 줬던 것처럼 이 사건도 그럴 것이다. 이게 대가성 없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문제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 해결은 항상 권력이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이걸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될 게 그럼 이 권력자가 얻는 게 뭘까에 집중을 좀 더 하면서 깊이 들어가야 돼요. 아 그냥 이렇게 뭐 돈 있고 빽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도와는갑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국민 여러분들이. 권력이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를 좀 집중적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검이 거기를 이제 밝혀내야 되는 이제 과제가 맞습니다. 있는 거네요. 사실상 국정농단도 탄핵 사유인데 계엄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탄핵할 수 있었던 내용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러네요. 정말 심오하네요. 아니 왜냐면 영부인이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사익을 김건희. 얻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계엄이 아니었으면 사실 또 이제 조망해 볼 수 없었던 일이기도 하겠다. 오히려 안 5년 밝혀졌을 안에, 수도. 5년 안에 뽑을 거 다 뽑고 감출 거 감추고 임기를 끝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무섭네요. 왜 5년이라고 생각하시죠? 왜요? 지금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계엄을 일으키셨는데 그 될 저 수도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있어 진짜. 아 스트레스 받아 진짜 또 받네 또 받아 그럼 좀 더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 기업들이 대가성이 아주 상당히 의심되는 이제 투자금을 오아시스 에쿼티에 줬고 이 오아시스 에쿼티가 김건희의 집사 이제 김 집사가 있었던 그 비마이카 IMS로 불리는 그 비마이카의 돈을 쏴줬고 그래서 이 돈을 김 집사가 이제 받아 먹음으로써 이 운명 공동체가 이렇게 싹 결성된 이런 모양인 거네요. 맞습니다. 와, 그럼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어서 빨리 이제 김 집사를 데려다가 이제 수사를 받는 게 좀 핵심일 것 같은데 최근 보니까 김 집사가 특검에 응하됐다고 했다가 지금 연락 두절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네, 특검팀이 집사 게이트 수사를 공식화하고 나서 김 씨 측이 언론을 통해서 귀국해서 조사에 응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특검팀이 김 씨 측에 연락하자 모든 연락이 두절이 되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하고 아직까지 귀국하지 안 않았고요. 들어왔고. 사무실과 거주지까지 다 옮겨버린 상태라서 사실상 도피하러 갔다라는 정황이 짙어졌고요. 그리고 김 씨 가족, 아내, 장인, 장모를 통해서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모두 무응답이었다고 합니다. 특검팀에서는 귀국해 조사받겠다는 것은 거짓말이었고 해외 도피가 맞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뭘까요? 이게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뭐 틀어졌다라는 뉴스가 지금 최근에 몇 개 좀 나오고 있잖아요. 아 김건희 씨와 나하고 김 집사가 틀어졌다. 사이가 틀어졌다. 근데 저는 이런 언론 플레이에 절대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언론 플레이는 아니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언론이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조명은 한 거겠지만 이런 식으로 나는 김건희하고 이미 틀어졌기 때문에 나하고 김건희하고의 인연은 여기까지야. 근데 이 이후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비자금 이런 것들을 정리하려고 꼬리자르기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절대 놓치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시점에 저는 김 집사가 들어올 거라고 봐요. 앞에 내용들이 좀 정리된 다음에 이게 김 집사가 먼저 알았다. 그럼 내가 받겠다. 조사를 받겠다. 들어가겠다 한다는 건 본인들이 어느 정도 그 돈은 비자금은 엑시트를 했을 거라고 저는 보는 정리가 겁니다. 되어 있다. 정리가 무조건 됐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들어가겠다라고 한 말은 뻥인 것 같아요. 왜냐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바로 잡으러 올 것 같으니까 정색수배 때려버리니까. 잠시만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신변 정리라든지 막 그렇죠. 이런 걸 하는 거죠. 왜냐면은 영원히 도피성으로 돌아다닐 수 없을 수 있다 이런 생각 할 거거든요. 그럼 그 싹 정리한 다음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거고 끝까지 도망가겠죠. 검찰이 잡아올 때까지 그러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이 관광 비자가 90일까지 나오는데요. 지금 84일, 87일 이 정도 되었단 말이에요. 곧 있으면 만료가 되는데 그 기간 안에 아마
주변국에 보면 라오스, 캄보디아 이렇게 미립국하기 좋은 국가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곳에 가서 좀 짱박혀 있을 확률이 높지 않나. 근데 봅니다. 사실 이 김 씨가 귀국해서 조사를 받지 않으면 사실 이 수사가 굉장히 더디게 흘러갈 거 아니에요. 증인할 사람이 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검찰이 좀 잡아와야 되는데 이런 시도에 대해서 법원에서 특검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는 보도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수사 차질 요인인데요. 특검은 김 씨 관련 계좌와 자택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기각해버린 상황입니다. 이게 왜 수사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 어이가 없네. 왜냐면은 그 특검법 보면 김건희 씨가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한 것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가 돼 있잖아요. 아니 이게 김건희가 아니라 김집사여서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민주당이 이건 분명히 수사 대상이 맞다라고 했고요. 특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검팀은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혀서 지금 법원, 특검, 국회가 모두 충돌하는 국면으로 접어든 상태입니다. 야, 그니까 이게 얼마나 치밀해요. 김건희가 직접 했으면 잡혀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징검다리 마냥 대신해주는 집사들이 제가 뭐 김집사 말고도 많아요. 김집사, 윤집사, 박집사, 봉집사 없을 것 같지만 봉은 봉은 없을 것 같은데 봉은 집사 무리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16개 혐의 중에 그 혐의 안에 하나의 꼭지를 따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그러면 김집사만 나와가지고 이 정도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관이 돼 있겠어요 지금까지. 본인도 다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못할 수도 저 있어요. 정도면.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니까 그래도 김건희 집사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건들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됐고 뭐가 공방인지 좀 알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앞으로의 이제 김 씨의 귀국이라든지 뭐 법원에서의 어떤 판단, 국회에서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이 다 종합되어야 이 특검이 좀 잘 굴러갈 수 있다는 걸 보면서 확실히 김건희 특검이 진짜 조사해야 될 부분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정말 많구나. 그리고 넘어야 될 산들도 너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많아요. 종합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김 씨가 빨리 조사에 응해주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이고 이미 잘못을 한 시점에서 봤을 때 이거 그 잘못 하나를 막기 위해서 더 큰 잘못을 자꾸 지는 행위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는 것 같은 그런 행위들. 저 뉴스토마토가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 김 집사도 저희 방송을 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베트남에 때문에 보고 있을 거예요. 베트남에 보고 있을 한마디 거라. 해주세요.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김건희고 윤석열이고 이미 끝났고 와서 죄를 비는 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 돈 얼마 더 챙기겠다고 왜 더 죽겠는데 그 나라에서 그러고 있냐고. 댓글로 습할 텐데. 발견될 수도 있어요. 댓글로 네. 갈 수 있다. 오.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이 사람은 무조건 데리고 와서 이 문제의 핵심인 이 사람을 꼭 증언을 통해 가지고 죄를 밝혀내야 됩니다. 저는 방금 그 말을 하려고 했어요. 네. 김건희 씨가 김 집사님 그냥 둘 것 같아요? 꼬리 자르는 거는 신변을 위협하는 게 가장 빨리 자르는 거예요. 빨리 와서 보호 받으세요. 빨리 받아서 보호가 네. 된다. 정말로. 진짜 무서워. 근데 그 김건희는 그걸 하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아니 여기 선풍기는 돈이 틀어준다고. 얼마 걸려 있는데요. 그니까. 근데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 김 씨하고 김 씨는 자기가 제가 봤을 때 자금 관리를 일부러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김건희의 돈의 일부가 본인한테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거 보세요. 이 사람이 이 김건희 게이트로만 받은 게 80억이에요. 근데 보세요. 주인보다 집사가 많이 받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지. 집사만 지금 80억이야. 그리고 이 집사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사실도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윤 집사는 좀 그러면 김건희는 도대체 얼마를 받아먹은 거고 얼마나 많은 주체들이 연결돼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이 진짜 거대한 카르텔이 드러날지도 모르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전체적으로 보니까 정말 복잡하고 이제 어려운 사건들인데 이게 정말 몇몇의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기업들부터 시작해서 다 뜯어냈다는 것들이 너무 충격적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이 국가 권력 최고 자리에 앉았다는 건 생선 가게를 진짜 고양이에게 맡긴 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국민의 세금이 공공의 이익이나 이런 데 흘러가지 못하고 사익을 채우는 데 들어갔다는 생각을 보면 이거 정말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제가 이 바로 3특검 잡아야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일 아직 안 드러나고 또 아주 심각하게 들어가 있는 게 김건희 특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잘 챙겨서 끝까지 파헤쳐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안건을 가지고 나라 걱정 해봤는데요. 너무나 또 심각한 나라 걱정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점. 그래서 오늘 또 마지막 마무리 멘트 한 번씩 하고 방송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형님 오늘 이 집사 게이트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국정농단이 매번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사면이나 특사 이런 걸로 절대 안 내보내고 정말 엄하게 처벌해서 이런 사례들이 다시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선가게 고양이가 맡았다라고 하는데 그거 국민들이 맡게 해주신 거거든요. 국민분들 잘 보시고 정말 선택 잘 해주셔야 합니다. 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뭐 추가적으로 성국님 말의 일부를 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사람 제가 항상 방송 때마다 드린 말이 있잖아요.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분들에게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의 권력을 제가 봤을 때는 탐욕스럽게 착복해서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국회의원 몇몇의 일부들이 이 나라를 망치는데 동참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엄벌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다음 국가에서 제2의 윤석열, 제2의 김건희가 계속 나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를 당연히 벌하는 건 벌하는 거겠지만 제2의 윤석열, 포스트 김건희들이 안 나올 수 있게끔 이런 문제들을 초기에 이번 특검에서 딱 잡았으면 좋겠고 뭔가 좀 국민과 모든 사람들이 좀 나서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국민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좀 함께 움직여주는 그런 좀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으로 국가가 움직이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맞습니다. 진짜 윤석열 구속, 더 나아가서 김건희 구속까지 또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